대통령의 입장으로 볼 네. 때는 독수리 오형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찐 믿을 윤으로도 수 있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적어 나와서 대변인인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기가 찹니다. 네. 지금 야스쿠니 신사 갔다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격이에요. 우리 전범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본 제국주의를 부활시키고 동북아에 다 쳐들어가자 이런 이야기하는 격이에요. 이게 지금 좀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네. 국민의힘이 야당하면서 예. 그냥 물렁물렁한 있지 않습니까? 개파연합 당대표 와가지고 나는 이 지역에서 계속 공천받으면서 터줏대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부 계속 비판하면서. 그렇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 헌재의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헌재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국자면은 국가보안법을 감옥에 쳐넣어야죠. 국가보안법 남아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판사를 임명시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네.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있는 날이죠. 이제는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 생중계 하는데 없습니다. 생중계 자체가 없어요. 생중계처럼 붙여놓고 뭐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저희 방송 보시면 저희가 거의 생중계처럼 해당 뉴스들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특히 이제 뭐 이상민, 신원식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면서 중요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들 저희가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보수의 품격, 우아한 평론으로 지금 정치평론계를 또 주름 잡고 계신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요? 아니 무슨 누구 김희애예요? 안녕하세요. 정호김이에요. 평소대로 한 건데. 그렇습니까? 네. 엘레강스 하셔가지고. 엘레강스 하십니다. 자, 정호김 전 의원님 그리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도 뉴스 정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7차 변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대통령 만나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5명인가 갔죠? 네, 그렇습니다. 찐윤 인사로 꼽히는 김기현, 이철규, 추경호,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네.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받아 적어 왔어요. 말씀을 적어 와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네, 말씀을 적어서 네. 수첩에다가 네. 오랜만에 등장한 수첩에 적어서 전했습니다. 개헌 몽호 세력과 여당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당이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네,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을 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김기현 의원이 전했고요. 근데 당이 좀 더 뒷받침을 해달라, 당이 좀 서포트를 해달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이게 이분들이 가서 또 그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엄청 크게 열렸던 네. 그 이야기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뒷받침을 해달라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럼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이 옹호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나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당이 좀 옹호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고 뭐 알겠습니다 내진 뭐 네 뭐 이러고 왔을 거 아닙니까? 당이 그럼 옹호를 뒷받침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워딩인가. 점점 하여튼 대통령과 선긋기가 선이 희미해지면서 대통령과 점점 다시 좀 이렇게 붙어간 의미랄까 이런 느낌이 좀 아니, 납니다. 기가 차기도 하고 예.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계엄은 반대. 문제가 많았다라는 잘못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탄핵은 과하지 않은가? 네, 요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불법 계엄이 아니었다. 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까지 와버립니다. 전 국민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봤고요. 네, 포고령이라는 활자돼 가지고 증거가 있는데도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즉 계엄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엄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가 차서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애매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아니 있는데. 윤석열 예. 대통령을 면회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적어 나와서 대변인인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기가 찹니다. 일본의 강요들이요. 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합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총리나 장관 신분이 아니라 개인 개인 신분으로 갔다 온다. 그리고 공무를 바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공무를 특활비로 바치더라고. 근데 네. 지금 야스쿠니 신사 갔다 나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격이에요. 우리 전범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본 제국주의를 부활시키고 동북아에 다 쳐들어가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격이에요. 이거 지금. 아니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추후에 하여튼 뭔가 이야기나 목소리 주장을 낼 때도 좀 더 힘들어지는 공격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요? 그렇진 않나요? 네, 매우 그쵸? 높아졌는데 예, 아마 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네,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한다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지금 말씀하신 5명 이철규, 김기현, 박성민, 추경호, 정점식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 볼 네. 때는 독수리 오형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찐윤으로도 믿을 수 있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그리고 네. 다 그 대통령이 그 당권을 장악했을 때 뭐 한 자리씩 하거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던 인물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다가 대구에서의 그 사람들의 결집으로 상당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동기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는 네.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대권에 출마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라든지 또는 뭐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그렇긴 같아요.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 실제로 이 한국 정치에서 우파의 날개가 좀 확고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아까 기가 막힌다 그러셨는데 네, 기가 막힐 정도가 아닌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서울에서의 어떤 그 시위라든지 이럴 때 결집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당장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네. 계엄과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에서 끝이지 말고 만약에 0.73%가 뒤집어져서 민주당의 누군가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엄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확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느끼고 싶지도 않은 거고 이 사람들이 저는 몰라서 이런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뭐 대선 과정이든 아니면 뭐 어떤 정치 이슈가 있을 때도 당신네들 계엄 정당하다며 혹은 뭐 탄핵 안 된다며 아니면 당신네들 저 부정선거 동조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분들은 대선 주자도 아니고요. 네. 지역구도 이른바 영남이죠. 영남의 알짜 지역구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3년 지나면 또 우리 된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좀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네. 국민의힘이 야당하면서 예. 그냥 물렁물렁한 있지 않습니까? 개파연합 당대표 와가지고 나는 이 지역에서 계속 공천 받으면서 터줏대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부 계속 비판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 결국 이제 보수 전체나 아니면 국민의힘엔 매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5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만나고 와서 대통령의 입장을
수첩에 적어와서 네. 예, 발표를 한 이런 상황들 전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 알 수 있는데 네. 의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걸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아, 했다고 그런가요?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그 토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단이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 당시 예. 뭐 노트 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뭐 지시가 있었는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증인들의 증언이 흔들렸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승산이 있다는 거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등이 가능성이 나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희망을 또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 탄핵 심판이 지금 이제 오늘 7차 변론기를 시작을 했죠. 네. 오늘 누구 나옵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넘어가셔도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0시 반에 출석을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을 거고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2시부터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핵심이고 또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로 알려진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상민 그 장관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대답이 제한됐죠. 계속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와서 특히나 이 그 언론사들 단전 단수 지시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네. 일단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대통령과 그 이전에 만났던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지금 증언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네, 단전 단수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네, 요 얘기가 오늘 핵심일 것 같고, 그다음에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계엄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 시점 기억하는 시점이나 지시받는 시점 좀 다르지만 네. 작년 이야기도 나오고 재작년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이 신원식 실장에게 계엄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시점이 언제이고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이제 선이 닿아서 모의를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언제부터 준비한 네. 거냐, 뭐 이런 것 등등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네. 제대로 얘기를 할래나 모르겠습니다. 안 하겠죠. 아, 그래요? 아니, 기대가 없으시군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예. 그 특조위에서도 대답하지 않고 또 굉장히 그 법원에 있을 때는 유능한 판사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 장관을 하지 말고 정말로 이상민이라는 인재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네. 다른 그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역할을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근데 이태원 때도 그랬고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네. 자기는 어쨌든 계엄을 그 선포할지 몰랐고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강요들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JTBC를 통해서 한 것으로 제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전 단수와 관련해 가지고 대답을 할 것 같지 않고요. 또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 비상 대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재작년 얘기도 나오고 작년 총선 전후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왔을 때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굉장히 그 논쟁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도 이 계엄 상황에서 안보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네. 뭐 주요 역할자든 단순 역할자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으나 그렇다 그래서 신원식 실장이 헌재에서 답변을 자유롭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민 장관도 또 신원식 실장도 아마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증언은 그렇죠. 아마 네. 어려울 거다. 이상민 장관은 네. 내란의 이제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네. 신원식 실장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본인도 이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듯한데 다만 신원식 실장이 과거 이야기 네. 윤석열이 이른바 이제 계엄이라든가 비상대권을 입에 달고 살았다.
라는 수준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라는 정도는. 인식들을 저는 심어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지금 제 추측입니다. 제 추론인데 헌재가 지금 윤석열은 이런 수준의 사람이야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는 하나의 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요? 네네. 왜냐하면요. 예. 사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단전 단수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내란의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알코올 중독자는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신미약자는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까?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으면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죠?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헌재가 판단하는 것도 형법적인 법률의 문제라기보다는 종합더불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는 범죄가 연루되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이 존재하느냐 이런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 헌재는 이미 네.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충분히 있는 것이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제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는 것이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 윤석열의 앞뒤가 다름, 거짓말, 네. 그다음에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좀 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네, 필요가 네, 있지 네. 않나. 요 말씀 한번 해드리고 근데 이제 싶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이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도발적인 얘기 원래 잘하세요. 네. 우리 부원장님. 도발 박진영으로 해주십시오.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제 그 보수 진영의 어떤 평론가가 하는 거하고 네.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가깝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박 가깝지 부원장님이 않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헌재의 어떤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중립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공격을 많이 아예 하죠. 예.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 발언에 대해서 거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지금 계엄 선포를 전국적으로 방송하면서 했어요. 네. 그게 주는 함의가 뭔지 저도 알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란과 관련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헌재가 심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박 부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인지 아니면은 위헌성과 위법성을 따지면서 포괄적으로 그런데다가 또 내란과 관련해서 소추에서 국회에서 소추할 때 다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느냐 포함시키느냐를 가지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굉장히 그 경론을 벌였잖아요. 오히려 네. 국민의힘은 포함시키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지금 그런 그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이미 느낌을 솔직히 근데 이미 받았어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이 헌재들 해가면서 아마 굉장히 그것을 헌재의 결론을 그 따르지 않는 근거와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수 점에서 쪽에서는. 헌재는 꼭 박 부원장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헌재는 네. 일단 이게 정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헌재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사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실제로 이게 이렇게 5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거일 뿐만이 아니라 보여지기에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결론이 명백하든 안 하든과 상관없이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헌재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 이야기는 사실은 제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슷한데,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오해가 있다면 뭐 제가 제 네. 발언을 취소를 해도 됩니다. 네네. 이제 취소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런 거예요.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형법적으로 윤석열이 유죄인가 무죄인가가 본질이 아니고. 아니라 대통령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해임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윤석열 쪽에서 아주 세세한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형법적으로 따지고 드는 재판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근데 했던 큰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사실 이 헌재 재판 시작하기 전에도 결국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었냐, 그다음에 그렇죠. 만약에 했다면 그 과정에 문제는 있었냐 절차적 없었냐, 하죠. 네. 그다음에 그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들을 했었냐 안 했었냐 이런 정도만 보면 사실 끝난다고 일단 했었잖아요. 국무위원들이 네.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엄령법 위반이잖아요. 예. 그리고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은 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무장병력이 네. 투입되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죠. 네. 뭐 그런 것만 이제 체크하면 사실 뭐 헌재는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좀 하셨던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엔 시간을 계속 줄 것 같아요. 아, 반론 기회를 충분히 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제가 일면 동의하는 게 네. 헌재가 최대한 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광란의 상황들을 헌재가 어떻든 간에 이 좀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서 탄핵 선고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돼 봅니다. 그 오늘 뭐 부정선거 관련된 그 증인들도 좀 나오죠. 네, 그 오늘 오후 3시 반에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하나는 윤석열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고 하나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제 백종욱 전 3차장은 내가 선관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뭔가 허술하더라라고 결과를 발표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선관위 있을 한번 때. 조사해 보니까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람이 그 사람인 거고. 발표도 한번 했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은 우리가 부실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부정 선거의 가능성은 없다. 네.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라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증인으로 나오니까 그 부정선거 관련된 뭐 양측의 또 치열한 뭐 질문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헌재 재판 그러니까 탄핵이냐 아니냐를 아니죠. 결정-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결정하는데 게요.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공직자의 자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라는 네. 국가 시스템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참관인들이 들어가고 개표하는 분들이 공무원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밤새도록 개표합니다. 그리고 수개표 다 합니다. 수개표 하는데 전자투표기가 어떻고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하자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관료제라는 하나의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역시 탄핵의 사유로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트럼프가 이번에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래놓고 취임 전후로 아직까지도 2020년의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가 있죠. 트럼프는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2020년에 뭐 국회 난동의 배후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어떤 물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총선이 끝나고 한 9개월 후인가? 그리고 대선은 더 훨씬 전에 끝났는데 12월 3일에 계엄 선포를 하면서 네. 부정선거를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는 계엄 선포의 근거가 되는 사안은 아닌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시스템 내지는 법적 방법에 의해서 그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지. 뭐 조사할 수 있겠죠. 네, 그게 계엄 선포의 근거는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네, 네. 사태 내지는 위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군인이 모든 어떤 국정 사무를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네. 것이 아마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욱 의원님 말씀은 뭐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설령 있다 한들 그것이 계엄의 이유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고 박신영 국장님은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한 것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은 없다고 그걸 오늘 보여줄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아직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또 의원님 뭐에게는 또 저 동화되어서 쫓아가서 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런 의심을 하는 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불법 계엄도 한번 하고 싶고 쿠데타도 한번 하고 싶고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세상을 막 내 마음대로 한번 흔들어 보고 싶고 이런 생각에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네. 야 그런 핑계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 부정 선거론자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어. 원래 계엄을 하고 싶었던 거야. 대권을 한번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본인 대통령인데 무슨 대권을. 그 친위 쿠데타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네. 군사 독재 시절에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막아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가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걸 빌미로 해서 회로를 돌려가지고 한번 내란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죠? 나도 박정희처럼 되어볼래. 전두환처럼 되어볼래. 독재 권력 한번 휘둘러 볼래. 싶은데.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 이 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도 예. 다른 이유 때문에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명태균 12월 게이트 3일. 같은. 네. 뭐 포함하여 부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러면은 사후에라도 그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에 가서 좀 찾아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차고 넘치지 않으니까 팩트 파인딩 차원이다라고 말을 또 바꾸기도 하죠. 네.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두드려 패서라도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측근들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즉 부정선거를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가 좌익 용공 사건 조작하듯이 만들어내면은 내가 이 쿠데타는 명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어린 시절 꿈이 쿠데타를 통해서 뭐 나폴레옹처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위인전에 과잉 몰입된 사람 아닌가 저는 그런 아니 생각 근데 해봅니다. 저는 지금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두들겨 패서라도 부정선거 이건 노상원이라는 아니죠. 사람이 노상원이 얘기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 중에 나폴레옹 같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비판하자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약간 조금 복잡한 뉴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그 군 지휘관들의 검찰 진술들, 요거 이제 그 진술이 검찰에 있는 거겠죠. 그 진술들을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 요게 지금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네. 헌재에 나와서 증언한 게 약간 말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거나 대답하지 않았거나. 근데 이제 윤석열 측은, 대통령 측은 당연히 이 피의자 신문 조서 검찰에서 쓴 거는 증거 채택을 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헌재에서는 아니 쓸 수 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할 수 없다는 근거는 뭐예요? 이제 할 수 없다는 근거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 전에 우리가 형사 재판을 할 때는 그냥 갖다 다 썼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뭐 판사님이 그 검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채택했는데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저 검찰에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이렇게 진술한 건데요,라고 하면서 말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 뭐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까지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재판에 나와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 거기서 된 것만 사실로 인정하자라는 흐름이 있었고,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동의해야만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뀐 상황이죠. 요건 이제 형사 재판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헌재가 이제 탄핵 네. 심판할 때 형사 재판에 이제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윤석열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또 헌재 내부에서는 아니 이거는 어쨌든 파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량을 다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큰 틀에서 맞다고 생각하면 채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헌재는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거 뭐 막기는 어려운 것 같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이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된 이 상황에서 그 증거로 채택하는 거를 뭐 막을 수는 현재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진 않나요? 아니 헌재가 이런 거 최종 판단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헌재가 하겠다고 하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태클 걸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저는 사실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상식으로서 논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이제 여인영 씨하고 이진우 씨 아닙니까, 그죠? 네.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언론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음. 그 내용들하고 헌재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틀리잖아요.
틀린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틀린 내용이 왜 틀린지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최종 판단하는 곳은 맞는데요. 지금 헌재의 이념 편향에 대해서 이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헌재가 그 전직 대통령의 탄핵 유무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쉬웠어요. 네. 왜냐하면 여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나 여론으로 볼 때 기각을 시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주 일방적이었죠. 탄핵 네. 여론이 상당히 높았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판단을 정당화하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연유에선지 저는 오히려 그거의 그 뭐라 그럴까 이유를 민주당에 묻고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상당히 그 탄핵 여론이 높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론 결과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물론 형사 재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국사범을 다룬다라는 것인데 네. 오히려 그러면 민법에 가깝냐 형법에 가깝냐 보면 형법에 가까운 것이고 2020년에 법 개정은 누가 주도했느냐 민주당이 주도한 법 개정이에요. 네. 그래갖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술을 했어도 그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진우, 여인영, 뭐 김현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법리가 뭐가 옳으냐 그것도 아마 율사들에 따라서 반반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조금 다수설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그러면 여론이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2020년에 민주당에 의해서 재판에 가서 본인이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기로 해놨는데 느닷없이 이념 편향을 의심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다 증거로 채택한다 그래? 이거 이상하잖아. 이런 여론이 훨씬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증거로 채택한다 해서 이 과거에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의 진술이 다 맞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증거를 채택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헌재에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데다가 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절차적 과정이 치밀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여론이 대통령을 네. 탄핵하는 일이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총 들고 헌법기관을 쳐들어왔잖아요. 사실 이러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고요. 사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네. 이걸 교묘하게 정쟁화 시킨 거예요. 지금 의원님도 말씀도 들어보면은 이 헌재의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헌재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국자면은 국가보안법을 감옥에 쳐넣어야죠. 국가보안법 남아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판사를 임명시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네. 정영식 재판관이라는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법률적 해석이 문제가 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론은 그렇게 적게 나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개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개업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예요.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찰이 잡고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네. 법률적으로 판단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쟁의 문제로 치안을 해보니까 여론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는 다시 돌아갔어 이거를 네. 저는 헌재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왜 헌재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합의제 기관이고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상황들로 원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이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 해석 자체에 법률에서 위반되어 있고 네. 양심에 위반되느냐라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교묘하게 이걸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반박해도 돼요. 네. 짧게만 짧게 할게요. 네.
그 제가 이념 성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념 편향이라고 한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극좌의 헌법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도 대법관들을 보면 좌도 있고 우도 있어요. 네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 아니라 극자라는 이야기는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극자라는 것은 그 극단적인 과정에서 방법의 이념 추구라는 거거든요. 극단적이라는 것은 폭력을 동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극자라든가 극우가 국가 공공기관에 저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가정법으로 말씀을 네네네네. 드린 거고요. 네. 좌우라는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지금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그중에 그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친분 때문에 실제로 그 소통했던 증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뭐 이제 SNS 언론상에 같은 거요? 드러난다라든지 또는 6.25와 관련한 자기의 생각을 막 썼는데 네. 그거 자체가 비록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든지 이런 걸로 막 이제 그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이제 뭐 그 가족 관계라든지 네. 사실 연자제는 저도 반대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이제 의혹을 이만큼 올려놓은 네. 상황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제가 공감해요. 지금 여기서 근데 법률 따지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탄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네. 아주 치밀하게 형사법적으로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이며 물증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딱 결론을 내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더라도 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니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동의합니다. 도덕적으로 동의합니다. 네네. 가져야 될 그래- 책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헌재가 윤석열 총에 변론 기회를 더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다시 대통령직 복귀해. 이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이 더 큰 지금 국제적으로도 쿠데타 총칼 들고 쿠데타 일으킨 사람을 대통령으로 복귀시켰다. 환율 폭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난리 날 겁니다.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염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좀 안 했으면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 친분 관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훨씬 더 친한 우리 누굽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서 자르세요.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고시 동기방에서 있었고 친해가지고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추론도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마인혁 재판관 이야기를 하는데 김문수 장관이 네. 비슷한 단체 했던 사람이에요. 선노련이라고 과거에. 뭐 인민 하나는 인노련, 하나는 네. 선노련. 인민노련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국민의힘이 짜놓은 그 오해가 프레임입니다. 네. 인노련. 인노련입니다. 인천 인노련. 지역. 인천 네.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서울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입니다. 그러면 김문수는 왜 장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과거사를 둘러쳐 가지고 현재까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네.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권성동, 마은혁 막 비교를 하셨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네, 내지는 네. 정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과 특히 헌법재판관 그 위상은 다른 거예요. 정치인들이야 뭐 좋았다 싫었다 뭐 네. 난리가 나지만 적어도 사법부에서 어떤 사람의 명운과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념 정향을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빌미도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지금 하고 네. 있는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영식 재판관도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뭐 거고 가족관계 이게 뭐 이런 거좀 계속 있죠. 도돌이패가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우리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네. 지금 합의제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존재를 했는 상황에서 다양한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되는 이들을 거고요. 다시 깨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이걸 네. 이념적인 잣대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정영식 극우 그다음에 마인혁 극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 이념을 실천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극단적이라는 것은 폭력이라는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네. 해석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못 오게 하자라고 양자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이거 뭐 얘기 얘기는 아까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충분히 하나는 얘기는 짚고 했으니까. 네. 하나는 짚어야 되는 게 네. 이제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 참 검사도 해봐야 되고 변호사도 해봐야 되고 피의자도 해봐야 되는 게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신문 줘서 증거 능력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채택해야 된다. 이거 재판 자꾸 안 그러면 늘어지기도 하고 부작용도 네. 있으니까 어지간하면은
당연히 조선은 증거 채택해야 된다. 검사 시절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본인이 그걸 반대하고 있다. 자, 이제는 인권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인권위에 그렇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했습니까? 아 근데 이분 참 캡틴 아메리카 옷이 입기에는 좀 약간 부적절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배가 많이 나왔어. 아 어쩐지 인권위가 배가 너무 너무 부적절했어 옷이. 근데 아무튼 인권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접수한 상황이었어요. 인권위를? 네, 인권위에서 이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라라는 취지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인권위 난입을 해가지고 네. 여기를 다 출입구를 막은 다음에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누구야? 왜 왔어? 그 당신 말이야 이재명 걔 뭐뭐 해봐. 걔 뭐뭐 해봐. 이제 이런 시진핑 식으로 뭐뭐 해봐. 예, 예. 사상 검증을 하고 출입을 본인들이 통제하고 그래서 난동을 부렸다. 네. 아니 인권위에 이 사람 그 인권위 저 한 명이 또 이상한 조금은 극단적인 발언을 해서 인권위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네, 네. 저는 이거 국가기관이고 저기 예. 이거 지문이라든가 다양한 인증 방법이 누가 열어줬어요. 안 그러면 못 들어와요. 아, 내부에서, 내부에서 누가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호응해 준 사람이 있다. 아, 예. 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기 캡틴 아메리카 모독입니다. 진짜. 캡틴 아메리카 우리 저기 누구야? 너무합니다 저거. 지금. 크리스 에반스 열혈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아, 그래요? 열혈 민주당 지지자. 뭐 그걸 떠나가지고 네. 요즘 제가 우리 이른바 아스팔트 미국 민주당이죠? 예 미국 민주당이죠. 네, 네. 그건 분명히 해야지. 아스팔트 분들이 성조기 들고 다니잖아요. 네. 거기에 미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이해를 못 하겠대. 아. 이해를 못 하겠대.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그 트럼프도 네. 윤석열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정치의 속사를 깊이 아는 분들은 네. 이번에 윤석열이 불법 계엄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3시간 반이나 텀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제2의 불법 계엄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있고요. 네. 그 과정에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 짐작을 합니다. 미국이 막아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즉 미국은 불법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이 정치 좀 아는 사람들에는 통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스팔트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조기를 들고 나오시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 성조기랑 그 이스라엘기 들고 나오는 건 제가 이제 확실히 좀 일장기도 있었는데 기가 차가지고 한 번씩. 일장기도 나왔어요? 이상한 사람 봤어요, 진짜. 아, 그래? 하여튼 뭐 그건 제가 언제 한번 분석한 적이 있어서 저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캡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이런 좀 폭력적인 사람들이 인권위에 접수해서 인권위에 뭘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지는 않았고 예. 중요한 건 사실은 이 폭도들보다 이 인권위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인권위에서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독특하기로. 근데 이제 그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이제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람이고 네.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하청을 받은 싸구려 용역 업체다. 탄핵 심판은 재판도 뭣도 아닌 완전 미친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난리가 나니까 내가 또 탄핵 결정이 인용 결정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각 결정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정이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분이거든요. 근데 뭘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라는 취지의 안건을 통과시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 네. 우리 인권위원회니까 네. 그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고 예. 이제 뭐 그런 거겠죠. 더 알아야 될까요? 네. 아, 그런 거 좀 충분히 보장해줘라. 네. 인권 보장해줘라. 네. 대통령의 인권. 불구속 수사해라 뭐 이런 기업 거죠. 자기를 임명해준 그냥 윤석열한테나 충성하고 있어라고 이제 저는 쇼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인권위원회 그 결의안에 이런 게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저 권고 난리를 규정이죠. 쳐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임명해줘서 고마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가능하면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정부를 운영하면은 임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박근혜 정부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명박 정부도 뭐 뉴라이트 일사들이 일부 들어왔지만 그 당시 뉴라이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황당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공직을 시키는 거예요.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는 거의 뭐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대상으로 뭉개버리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네. 이런 국가기관에서 차관급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정부에 지금 너무 많이 포진해 있다.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강정구 교수라는 분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인권위원 임명했으면은 어떻겠어요? 난리 났을 겁니다. 아, 그분은 뭐 이른바 친북 뭐 발언 뭐 같은 그런 것도 논란이 좀 많았죠. 했었던 네네네. 사람이죠. 네. 저는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되 네. 물론 극단적인 폭력을 동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직이라든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혼자 논문을 쓰시되. 네. 근데 이런 건 혹시 어떻습니까? 이건 뭐 약간 좀 번외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정부에서 뭐 굳이 이제 사상적 점수를 매기자면 한 맨 오른쪽이 10, 맨 왼쪽이 0이라고 하면 7쯤 되는 사람을 임명을 했더니 뭐 야당이 막 반대를 해갖고 야 오케이 그럼 더 센 사람 한번 내보내 볼게 이런 식으로 혹시 약간 옥이나 어깃장처럼 임명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게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념이 없다고 봐요. 이념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면은 0이든 14든 임명하는 거고 그 취향이라고 봐요. 뭐 제가 그 김건희 씨가 뭐 우리가 진보에 진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아 진보의 저 우두머리. 예, 뭐 그러니까 진보 보수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네, 네, 네. 유행하는 거 그냥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 인권위 말고 예전에 서부지법에 폭동 사태가 또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63명, 6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네. 그 수사 시작되면서 또 서로 발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여기도 복잡한가 봐요, 세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전광훈 씨가 광화문 집회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전광훈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리창 깨고 소화기 부수고 얘가 주범이야. 얘가 뭐 하는 애냐면 MG 결사대야, MG 결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가 다 서부지법 사태의 선동꾼들이었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사태의 이제 주범을 MG 결사대로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 아니고. 네. 야. 경찰이 그 정광훈 씨를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폭동의 배우는 예, 정광훈 예. 아니냐. 정광훈 세력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MG 결사대한테 이제 던집니다 이거를. 근데 MG 결사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정광훈 목사님 쪽에 대국 보내서 먼저 저희 쪽으로 접촉을 시도했어요. 네. 저희를 여러모로 돕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후원을 거절했더니 우리한테 폭동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서로 지금 합니다. MG 결사대라는 데가 이제 MG 자유 결사대 아마 여기를 일컫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곳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결성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로 전광훈 목사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고 MG 자유 결사대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전광훈 목사가 우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주장들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네. 여기에 이제 그 서부지법 유리창 깨고서 쇠막대기 들고 판사를 찾아다닌 녹색 점퍼남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도 이제 MG 결사대 소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MG 결사대에서는 또 그 사람은 한 번도 이제 우리랑 제대로 뭘 만나서 얘기하고 한 적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개인의 일로 또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결국 수사 들어가니까 뭐 그전만 해도 막 우리가 뭐 누굴 지키가 수호대다 뭐 이런 거 하다가 점점 약간 아니, 깨갱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 이런 네. 속담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밑에 사령관들한테 다 떠넘기잖아요. 나는 그냥 개몽하려고 했는데 나는 저 요원이라고 했는데 사령관들이 저 사람들이 의원으로 들었다. 나는 그냥 저기 뭐야 이 가서 겁만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정광훈 씨가 윗물인지 저는 뭐 윤석열이 윗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교회에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랬던 분들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서로 지금 손절만 지금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타락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네. 지금 스트리트 우파들이 스트리트 지금 우파. 시위의 과정에서 가두 우파라고 해야 되나?
그 시위 과정에서 이제 분열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우파 그 시위하는 사람들의 몸집이 커지니까 뭐 그것이 이권이 됐던 뭐 특혜가 됐던 그런 거에 대한 갈등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전광훈 대 뭐 전환길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지금 보면은 그 서부지법원에서의 그런 폭력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의법 조처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MZ 결사대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MZ 세대가 전부 여기에 같은 동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보수 MZ라고 보면은 보수 MZ들이 이 MZ하고 같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이런 이제 그 형태들이 오히려 지금 정치적으로 조롱과 비판의 어떤 그런 대상처럼 돼버리고 여기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사실 이런 분들한테 네. 보수 우파라는 표현도 아깝다고 봐요. 보수나 우파가 나쁜 게 아니고 전 보수나 우파라고 하면 할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전 뭐 저 그 전공이 자유주의자예요. 그런 입장에서 뭐 자유주의가 보수하고도 친화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유주의가 곧 보수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리버럴 원래 자유주의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이쪽에서 쓰는 자유주의는 그 이분들은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친한 그 동생인데 맨날 보수 우파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서 변호한테 그 이야기하고 너 우리 고향 선배인 유시민 작가 표현을 책 좀 읽어라.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반대에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것일 뿐이다. 네. 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게 무슨 보수라는 게 뭡니까? 전통과 제도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건데 사법부에 가서 난동 부리는데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우파라는 것이 민족주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사명감을 지키자는 것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난동 부리는 거고 거기에 코인 좀 더 생기면 좋고 그러다가 약간 별 생각 없는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출세하면 좋고 이 정치적 기회주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 좌도 조금 뭐 그런 그러니까 좌가 사실 민족주의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원래는. 대한민국에 좌파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정통 그렇죠.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우가 없어요. 참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하면서 마무리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꺼내 들었는데요. 44분간 발언에서 성장이란 단어를 28번 언급.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제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주 52시간 근로제외 예외 조항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네.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약간 우클릭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지향은 어떤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뭐 중도 실용주의로 이제 중도 방향을 실용. 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쟁으로부터 떠나고 싶다. 라는 느낌을 저는 어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쟁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나 좀 떠나버릴래. 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게 좀 네. 아주 구체적인 민생 정책 이런 부분들 잘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논쟁 같은 경우에 음. 물론 이제 52시간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태클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태클이 걸린 게 사실은 프레임으로서 잘 된 거예요. 반도체는 이재명이 주도해서 논쟁하는구나. 이재명은 반도체에 굉장히 천착하는구나. 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내의 일부 이제 반대. 좌파는 아니고 네. 좌파인 척하는 의원들의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제 내용은 좀 한편으로 보면 평이했다. 특별히 이제 이 레거시 언론들도 비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평이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잘사니즘, 먹사니즘을 얘기했던 정치인들은 상당히 뭐 그 니즘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실용주의로 가는데 과연 그 실용을 얼마만큼 이제 그 실용의 진정성을 신뢰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에서도 그 소위 제3의 길이라든지 또는 나는 우파의 이 정책을 심지어는 뭐 도둑질해서라도 국민들이 잘 살면 대표적인 게 뭐 클린턴 같은 사람도 있고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도 네. 있고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지금 뭐 파당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조기 대선은 지금 거의 불가피한 현실에서 본인이 상당히 좀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 예외를 하다가 또 지금 어제 그 중요한 연설에서 이거는 별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주 4일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지금 반도체라든지 AI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주 52시간제 즉 그 반도체 특별법의 핵은 주 52시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연함을 보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데 본인이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은 장악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장악이 안 된 거지. 장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그 네. 연설을 했지만 과연 이걸 실용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참 민주당의 비결이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의 지금 지지도를 국민의힘과 겨뤄야 되는 이 민주당의 비결이 뭔지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브레인이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아니 저는 거라고 그건 생각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노브레인인데. 노동 시간을 노브레인 단축하고 주 4일제로 가자라는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그럼 반도체 업계에는 예외로 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향이 뭔지가 궁금해요. 이제 토론을 해봐야죠. 결론은 나지 않은 것도 하고요. 주 52시간이라는 기조, 네.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기조는 깨트리지 말자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사용자 간의 합의의 문제에 대해서 네.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의 이 사회 협약 시스템이라는 것이 미국식의 이 개별 협약이 아닌 총노동과 총자본의 형태로 DJ 정부 때 짜놓은 게 그대로 이어와요. 이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네. 노동 시간의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가 이걸 깨뜨리기는 법률적으로 됐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합의점을 찾아가자라는 논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도 은연 중에는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짜놓은 프레임에 슬쩍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시는 걸려 아니 들었다. 나는 뭐 그런 은연중이든 뭐 은연중이 아니든 뭐 프레임 뭐 결국은 이런 이 거에. 반도체 뭐에 내가 뭐에 들어가 반도체 논쟁은 네.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도하는구나. 이렇게 라는 아예 것 같아요. 의제를 그냥 본인이 선점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게 설령 당내에서 반대가 생기든 뭐 상대당으로부터 그렇죠. 공격을 당하든 간에 네. 이 반도체 논쟁 혹은 52시간 논쟁을 본인이 끌고 직접 이제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제가 옛날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무상급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친환경 무상급식. 그때 제가 네. 실무국장이었거든요. 정당에. 아, 그래요? 할 때 많은 분들이 네.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음. 뭐 말이 맞잖아요, 그죠? 네. 논리적으로 의무교육에는 초등학교는 의무급식. 의무교육일 때. 근데 제가 무상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 왜 무상이라고 미끼를 던져야지 이 반대 세력들도 반대 나오고. 세력들이 무상이라는 이야기 듣고 이거 좌빨 아니야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고 들어오면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정책 논의가 많이 이슈는 되고. 반대를 만들어내야지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의제 선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의제 선점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안이에요.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동의합니다. AI 관련한 법도. 네. 지금 이게 제가 안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안보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미소가 우주를 가지고 패권 경쟁을 했다면 네. 지금은 AI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미 네, 트럼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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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모든 규제를 풀어요. 관세 장벽은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 AI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풀어요. 심지어는 지금 그 소위 후순위에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도 자기 AI와 관련한 규제를 다 풀겠다라고 네, 할 네, 정도로 네.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우리 먹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갖고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관련 뭐 그 하청 부속 기업들 얘기하는 게 이 주 52시간이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52시간 더 시키고 그 대신에 다른 베니핏을 주겠다 하는데도 굉장히 노조가 강경하게 대응하거든요. 네. 그 우리 뭐가 있어요? 머리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 52시간 할 때 뭐 연봉 1억 5천 넘는 사람만 그럼 해당시키자. 연구를 뭐 그 사람만 앉아서 해요. 하려면은 보조 연구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노브레인이라도. 그 이제 또 브레인. 노브레인이라는 제가 그룹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네.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예. 경제적인 시각을 보면 의원님 이야기가 맞아요. 예. 근데 사람이 경제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한국 사회에 외국에 존재하지 않는 초강력한 총노동이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가면서 52시간 노동 없애는 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까? 이건 네. 독재자적 발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 구조로서 네, 네. 천천히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다만 이런 부분에서 네. 국민의힘에게 참 사실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 한 번도 자기 의견이 없어. 윤석열 정부의 네. 성장 정책 들어보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보고 국정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발목이 없어. 국정을 한 적이 없어. 쉽게 말하면 잡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신재생도 했고 뭐 성장 정책도 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 경제 저는 비판했습니다만은 재벌 주도형 거점 경제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비판할 거리를 줘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국민의힘 4년 동안 민주당 욕하는 플랜카드만 그렇지 자기 정책 플랜카드 한번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 52시간 이제 네. 예외를 둬야 되는데 예. 표가 아쉽다 이 소리를 지금 길게 하신 거예요. 정치 원래 그런 거죠. 한편으로 보면. 52시간 이상 하신 분들께 알부민 같은 걸 좀 추가로 드리는 이런 아, 정책들 펴면 정말 좋은 정책인 어떨까 것 하는 같은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네, 알부민 아, 먹고 와야 되겠습니다. 알부민 드시면 힘 많이 나죠. 네, 예를 들어 숙취 같은 걸로 고생하실 때도 알부민으로 얼마나 도움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알부민을 여러분 장르만 쇼핑몰에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남재현 박사의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2090 20대 체력을 90대까지 유지해보는 그 비법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부민. 워낙 또 우리 우리 중에 알부민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분이죠. 바로 우리. 김 의원님이. 아니 네. 이거를 임신 중에도 먹이더라고요. 기운 없는 사람.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저 의학적인 소견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네. 네. 여튼 이제 활력, 체력, 이거 기력 말고 여기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알부민이다. 알부민. 아, 네. 의학적으로. 아니 좀 들어봐요. 약하고 친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약을 많이 네. 먹어야 되죠. 예. 네. 친약 세력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과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힘내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